자, 이제 공수처 설치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국회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공수처 설치 방안을 논의하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는 이제 벌써부터 이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먼저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목소리 각각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했던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에 매우 환영합니다.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입니다. 공수처라는 슈퍼 검찰을 설치하면 검찰, 경찰, 또 특검, 특별감찰관 등 기존의 사정기관 위에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 야당 의원을 겨냥하는 사찰 수단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법검찰 체계를 파괴할 대단히 위험한 요소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자, 정우택 원내대표는 옥상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더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공수처를 두고 맹견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네, 검찰이 지금 어쨌든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인사권자. 네.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검찰에? 대통령입니다. 인사권자의 그 하명 수사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정권의 코드에 맞는 기획 수사 같은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지금까지 받아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법무부 그 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공수처안 역시도 공수처장의 임명권이 결국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네. 결국은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이나 대통령이 전부 인사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게 되면 비슷한 기관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홍준표 대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수처 흐름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공수처 설치에 찬성을 해왔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이 오늘 발표된 공수처 권고안 내용을 보면서 살짝 한 발 빼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 들어보시죠. 어제 발표된 공수처안은 공수처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서 이것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게 됐습니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금의 검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도입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은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더 덩치가 큰 또 다른 검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 점을 지금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권고안 자체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는 논외로 하고요. 네. 일단 그 공수처장의 임명을 대통령이 한다. 물론 별도의 그 인사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점을 야당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믿어달라.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인물을 임명을 해서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일단은 이 공수처 권고안을 가지고 하루빨리 공수처 설치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라고 서두르고 그렇죠. 있습니다만, 지금 야당 분위기를 보니까 글쎄요, 이거 법사위 심사조차도 통과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큰 산이 하나 있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설치 반대 자체가 당론이지만 네. 개인적 소신으로는 절대 반대입니다. 아하. 검사 출신이에요. 네. 부장검사를 했죠. 아마 공수처에 대해서는 아마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할 사람이고, 법사위를 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야지만이 본회의에 가가지고 심사를, 본회의가 의결도 하고 이러는데, 결국 방법은 의회 안건조정위에 올리는 건데요. 제적의 3분의 1이 바꾸자고 얘기를 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건데, 그 방법을 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지금 박범계 간사
간사가 있지만 절대로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회를 해야 되는데 우회한다 하더라도 다른 당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또 네. 궁극적으로 5분의 3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제적위원회 네. 사실 자유한국당 빼면 다 5분의 3이 넘거든요. 네. 쉽지는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1999년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계속 계획을 해왔던 건데 문턱을 넘지 못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국회에서의 분위기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박지훈 변호사는 여론이 좋죠. 여론이 검찰이 더 이상 좀 바닥이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인기도 없을 뿐더러 검찰을 믿지 못하고 국민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공수처 하나하고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공수처 부분은 결국은 국민적 여론이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입법으로 또 갈 수도 있고요. 아하. 다른 뭐 자유한국당은 반대한다 하더라도 다른 정당이 이제 같이 한다 그러면 네. 가능한데 국민적 여론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네. 쉽진 않은데 예전보다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여야의 입장과는 별개로 이 국민 여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번에 공수처가 설치가 되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겠군요. 핵심은 지금 검찰로는 안 된다는 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검찰 안 된다. 근데 그 여당에서도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공수처 반대합니다. 아, 오히려 검찰을 개혁하려면 지금 갖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같은 것들 다 털어내서 오히려 미국처럼 경찰이 수사할 수 있고 수사 지휘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빼면 자연스럽게 개혁이 되지 공수처 같은 거 만들어 봐야 사실 공수처 만들면 122명 사실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서울중앙지검만 한 거의 그만한 조직을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네.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 있는 수사검사들 훈련될 때까지 조직의 어떤 그렇죠. 그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태섭 그 의원 안 같은 것들이 여당 안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 변형이 되지 않을까, 아하. 수정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9번째 전해드릴 소식은요. 오늘 아침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야기입니다. 프로 선수 시절 양신으로 불렸던 양준혁 씨가요. 무려 10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유종 기자. 네. 아니 무슨 일로 10억 원이나 사기를 당한 겁니까? 네, 양준혁 씨가 현재 그 10억 원 정도의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법원이 지금 그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동갑내기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동산업을 하는데 네. 그 사업 투자를 하다 보니까 빚도 많이 지고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던 양준혁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억 원 정도를 그 빌려주면 자신의 그 빚과 이런 것을 탕감해주면 대신 전환사채를 10억 원 정도로 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환사채가 뭡니까? 이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입니다. 아하. 그런데 그 업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자 귀가 솔깃해진 양준혁 씨가 그러마하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수익금도 10%더 얹어주기로 하면서 그 양준혁 씨를 유혹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양준혁 씨 그러면 방송에서도 재테크의 달인이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글쎄요,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말에 귀가 솔깃했을까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고 네, 친하시잖아요. 예, 재테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운동을 했던 게 또 첫 번째고요. 친한 친구 사이였거든요. 네. 사기를 쳤던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아. 좀 믿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절대 믿지 마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네. 아마 믿고 이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기가 지금 된 상황으로 좀 보이고. 더 강력하게 말려보지 그랬어요. 글쎄요, 뭐 하여튼 좀 안타깝기도 한데 네네. 그래서 많은 어떤 네티즌들이 그 많은 이제 연봉도 사실 많았지 않습니까? FA도 많이 하고 네. 그렇지만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힘들다는 걸 보고 뭐 네티즌들이 또 충격에 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누리꾼들 양준혁 씨 노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더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네티즌들이 더더욱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더 본인은 이제 사실은 미리 고소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해가지고 형사 재판을 통해서 하면 민사 재판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네티즌들이 양심이 사기를 다 당하네 하기도 하고 네. 제 생각과 똑같아요. 운동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운동하는 분들이 저는 사기에 쉽게 속습니까? 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FA 대박을 터뜨리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달라듭니다. 네. 달라들어서 이거 투자를 해봐라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유혹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잘못 생각하면 네. 이 사기를 당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기를 안 당하는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 양준혁 씨가 은퇴 후에 양준혁 야구재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이렇게 막 사기당하고 그래서 그 재단 운영을 잘 되고 있는 건지 걱정. 재단 운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단 그래요? 운영은 이제 이 저소득층 그 아동에 대해서 네. 야구를 통해서 이제 뭐 기부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재단하고 본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야구 재단은 뭐 잘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 개인의 어떤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민사적으로도 청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양준혁 씨는요, 은퇴 이후에도 봉사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과거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 야구로서 어떤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들을 이제는 선수 출신이 좀 나서가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 선수 출신들이 사실은 이때까지 항상 팬들한테 사랑을 받기만 했지 이렇게 도네이션 하거나 이렇게 돌려주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문화도 하나씩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앞장서가지고 이 사회의 어떤 그 좀 더 밝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뭐 제부터 이렇게 앞장서서 해 나가겠습니다. 네. 양준혁 씨의 이야기 9번째 소식으로 다뤄봤습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명절에는 고마운 분들에게 어떤 명절 선물을 보답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줄로 압니다. 올해는 어떤 선물들이 인기가 있는지 달라진 명절 선물 경향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종 기자. 예. 자, 올해 가장 인기 있는 명절 선물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우리 이번에 그 자료를 보면요. 그 올해 설에 인기가 있었던 그 선물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입산 갈비가 있고요. 네. 화장품류, 수입산 굴비 세트, 건강음료, 그리고 햄과 참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좀 판이하게 다릅니다. 작년 추석에는 고급류 세트나 굴비 세트, 네. 한우 세트, 이거 다 국산이죠. 네. 건강식품, 와인들이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했더니만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가성비가 높은 상품 이런 것들을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한우를 먹던 것을 그 수입산 쇠고기를 먹게 되고 아하. 또 그 국산 굴비를 먹던 것을 수입산 굴비를 먹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난해 추석 때 인기가 있었던 선물 품목을 보면 굴비, 국산입니다. 영광굴비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지역 굴비도 있겠죠. 한우 세트 이랬었는데 여기 보면 올해 지난 설을 보면 수입산 갈비, 수입산 굴비, 그러니까 수입산 가성비가 좋은 선물로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들은 심 차장, 네. 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고릅니까? 농림부가 네. 그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즈음에 있었던 이제 SNS를 분석을 해서 네. 그 뭐가 가장 그 선물 고르는데 중요한 잣대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많은 시민들이 가격을 꼽았습니다. 지금 뭐 이유종 기자 설명한 대로 그 경기가 안 좋고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요. 네. 작년 추석, 올해 추석 가장 달라진 게 바로 김영란법 시행이 작년 9월 28일부터 발효가 됐다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올해 설 그리고 올해 추석까지 그 선물을 고르는 기준이 3, 5, 10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기준에 맞춰지게 되고요. 그래서 가격이 가장 그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지난해 추석과 지난 설, 그러니까 2016년과 2017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위에는요 판매량입니다. 이 숫자가 위아래가 숫자인데 가장 변한 곳이 가격대가 5만 원에서 10만 원대입니다. 딴 때는 작년이나 지난해나 판매량이 비슷비슷했는데요. 5만 원에서 10만 원대의 상품이 지난해보다 올해 확 줄었습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5만 원에서 10만 원대의 상품을 사람들이
좀 많이 피하게 된다는 건데 그럼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만큼 5만 원대, 10만 원대를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이제 그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좀 다운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3만 원 미만은 똑같아요, 어차피. 아. 저도 뭐 거의 다 3만 원 미만으로 하기로 하는데 네. 또 고가 선물은 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일반적으로 선물 기준이 5만 원, 10만 원인데 그게 지금 많이 다운됐다. 경제력이 우리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보여주는 지표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애매한 가격, 5만 원에서 10만 원이 애매한 가격이다 보니까 아예 싼 걸 사거나 네. 아예 네, 비싼 걸 사거나 그렇게 하는 취향으로 바뀌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역대 인기 선물 메뉴들, 명절 선물 메뉴들을 쭉 했는데 손소 변호사님, 네. 이 올해 설의 명절 선물에 특이하게 등장한 게 있네요. 네. 기프트콘인데요. 네. 이게 아마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모바일로 좀 모바일 상품권의 일종이죠. 휴대전화를 통해서 아주 손쉽게 보낼 수 있고요. 네. 받은 그 사람은 이거를 그냥 제시해서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아하. 모바일 상품권인데요. 네. 이게 처음으로 이제 4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겠죠.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거의 스마트폰 이용은 사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제 많이들 적응됐기 때문에 네. 꼭 젊은 층뿐 아니라 이제 그 중장년층 이상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위까지 올라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프티콘은 이 받은 사람이 환불단추 들르면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이 네. 되던데. 좋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성, 준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 반드시 선물로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